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세영이고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4살 연상의 남편과 중학생인 딸 세진이가 있어요. 우리 부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에요. 원래는 같은 부서에서 일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지금 남편은 야근이 거의 없는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부서가 마음에 드는지 영업부에 있을 때보다 더 활기차게 일하고 있어요. 야근이 없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든다며 일찍 퇴근하니깐 저녁도 당연히 준비해주겠다는 열의를 보였어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야근이 많은 저보다 요리 솜씨도 청소나 빨래 마무리도 완벽해요. 그런 남편에 대해 사춘기에 접어든 딸은 아빠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다며 남편을 피하는 법도 없고 사이좋은 부녀지간이에요. 오히려 제가 일찍 퇴근할 때면 아빠 밥 먹고 싶은데 오늘은 엄마 밥 먹어야 하는 거냐며 장난도 치며 사춘기 특유의 건방진 태도도 보이기도 해요. 물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장난을 치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딸과 잘 지내는 남편이 가끔은 질투가 날 때도 있어요. 딸을 중심으로 화목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부부였는데 남편의 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옷 입는 것에 대해 말을 해도 제 의견은 절대 들어주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딸을 데리고 옷을 사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딸은 신나서 자기가 잘 코디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왠지 모르게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함께 외출하는 모습을 최근에 여러 번 목격했어요. 딸의 조언대로 옷을 구입한 남편은 단숨에 멋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겠지만 외면하고 있던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바로 머리숱이에요. 나이 탓인지 유전 탓인지 남편의 이마는 많이 까지고 있었어요. 남편 스스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서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꽤 비싼 발모 효과가 있는 샴푸 세트를 구입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사온 샴푸 세트는 본인 말고는 절대 쓰지 말라며 신신당부하는데 발모 샴푸를 쓸 사람이 아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걸 모르냐며 딸이 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샴푸를 사는 등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저는 남편의 급격한 변화가 조금 불안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변화를 발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옷도 익숙해지고 아직 머리카락은 아무런 변화를 볼 수 없지만 주말 중 하루는 혼자 외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말이면 하루는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다른 하루는 우리와 함께 외출하는 게 매주 주말의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랑 같이 외출하는 날을 빼고 혼자서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그런 날에는 꼭 멋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딸이 쓸쓸한 표정으로 저에게 아빠가 요즘 이상한 것 같다며 우리와 함께 외출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새로 산 옷들은 가족끼리 놀러 가려고 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며 입술이 삐죽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저 역시 남편이 어디로 놀러 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다음 주에는 꼭 다 같이 놀러 갈 수 있도록 아빠에게 말해놓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요즘 주말이면 혼자서 어딜 나가는 거냐고 추궁해봤어요. 최근에 좋은 카페를 찾았어. 책 들고 가서 거기서 책 읽으면 너무 좋아. 저는 남편에게 독서 취미가 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남편 방에 있는 건 만화책뿐인 줄 알았는데 카페 갈 거면 세진이도 데리고 가. 잘 차려입고 가족끼리도 시간을 보내줘야지. 그건 그렇긴 한데 하지만 카페는 마음 편하게 쉬려고 가는 거라 혼자서만 가고 싶어. 그럼 다음 주에는 세진이랑 함께 나가줘. 남편은 알겠다고 답했고 저도 함께 나가서 바람 쐬자고 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외출하기로 했어요. 카페 얘기는 좀 변명처럼 들렸지만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우리와 함께 나들이를 가겠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됐어요. 만약 남편이 최근에 혼자 외출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던 거라면 이렇게 빨리 우리와의 약속을 잡을 수 없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딸에게 남편과의 대화를 전하자 딸도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머리카락에는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데 매일 정성스럽게 샴푸를 하고 두피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대신 남편의 업무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동안 야근이 거의 없던 남편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 야근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지금같이 바쁠 시기에 열심히 근무하면 수입도 늘 거고 총무부에서 승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다른 부서의 일은 잘 모르다 보니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 2회 정도의 야근이라면 어떻게든 괜찮겠지. 분명 한시적인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딸한테도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두었어요. 아빠가 지금 일이 바빠서 야근을 좀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날은 엄마가 최대한 일찍 집에 오도록 할게. 엄마는 1년 내내 바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 괜찮아. 엄마도 바쁘면 말해줘. 저녁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정한 딸로 자라고 있었다니 남편에게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직장 생활은 한 달, 2달을 이어가더니 어느덧 3달을 넘겼어요. 매주 꼭 이틀은 야근이라며 늦게 퇴근하는 남편. 그러고는 주말이면 카페에 다녀오겠다고 말 한마디 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야근이 없는 날엔 평범한 남편이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을 대하는 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만든 음식은 먹지 않고 빨래도 같이 하지 않고 혼자서만 하고 남편이 청소하러 방에 들어가는 것도 못하도록 했어요. 남편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즉시 딸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요. 라며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사춘기의 시작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저는 구분할 수 없었고 잠시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남편이 야근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정시에 퇴근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상사가 급한 일이라며 저에게 일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사가 부탁한 일을 처리하기로 했어요. 딸에게는 늦을 것 같다고 미리 말해두었고요. 정말 미친 듯이 일을 처리하고 퇴근 시간을 1시간 지나 겨우 일을 퇴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서니 알몸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광경에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돌아온 걸 알아차린 딸이 저를 보고선 일하느라 수고 많았다며 저보고 오늘 저녁은 뭐냐고 묻는데 마치 남편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세진아, 지금 무슨 일이야? 빨리 구급차 불러. 이미 너무 늦었는데 안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딸이 이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폰을 꺼내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밑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살려달라며 자기 두피 좀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아서 머리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제 머릿속에 의문이 계속 떠오르자 딸이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가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며 남편의 폰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용에는 저와 딸에 대해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었고 상대 여자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것도 남아 있었어요. 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의외로 어렵지 않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보다 어쩌면 딸은 이 사실을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딸은 제가 야근으로 늦게 퇴근할 때 남편의 폰에 메시지 알림이 오는 걸 우연히 봤다고 해요. 비밀번호는 딸 생일로 해뒀던 터라 쉽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걸 보고 난 딸은 아빠가 해준 음식은 먹기 싫어졌고 빨래도 남편 것과 같이 돌리기 싫어진 거였죠. 그냥 남편이 더럽다고 느껴졌다네요. 그래도 남편이 복도에 쓰러져 있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봤어요. 발모 샴푸에 내가 제모 크림을 섞어놨어.
딸이 저지른 짓에 저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두피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딸에게 해도 되는 짓과 하면 안 되는 짓 구분 못하냐고 호통치는데 남편의 머리를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 있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애써 쓰다듬는 남편을 보니 정말 한심하게 보였어요. 게다가 살이 분별 못하는 건 남편인데 왜 딸에게 고함을 치냐고 제가 소리쳤고 들고 있던 남편의 폰을 내밀었어요. 남편은 잽싸게 제 손에서 폰을 뺏어서 속옷 차림으로 폰을 만져 메시지들을 지워버렸어요. 그러자 뒤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딸이 이런 거 다 예상되는 행동이라며 처음부터 똑바로 행동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라며 이미 메시지들은 다 사진 찍어서 저와 할머니 폰으로 전송해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냈다니 남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기대됐어요. 참고로 남편의 출혈은 이미 멈췄더라고요. 제모크림이 들어있는 샴푸를 사용하다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에 놀라 발을 헛디뎌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더라고요. 다친 데가 머리라 부상 정도에 비해 출혈이 많았던 것 같고 금방 일어나서 별일 아닌 것처럼 움직였어요.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게 잘한 일이었죠. 그 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 시부모님이 화난 모습으로 오셨어요. 물론 딸이 보낸 사진을 보고 오셨겠죠. 우리 집에 온 시부모님은 먼저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며 자신들이 아들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사과하시는데 시부모님이 정상이셔서 천만다행이었어요. 혹시라도 남편 편을 들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런 일은 다행히 없었네요. 남편은 빠진 머리카락에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추궁이 이어졌는데 그 여자는 누구며 언제부터 이런 짓 했냐며 호통치는데 남편은 4달 정도 됐고 자기는 유혹에 넘어간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넘어간 것도 다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며 변명하지 말라고 소리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며느라, 너희들이 이별을 택한다고 하면 아들한테 당장 이혼 신고서에 사인하라고 할 거야.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때? 저와 딸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계속 살기 힘들다고 위자료와 양육비 받고 앞으로 모든 관계를 끊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와 딸의 결심을 들은 시어머니는 혹시나 해서 챙겨온 이혼 신고서가 있다며 저에게 서명하라고 했고 마땅히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던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잠깐만요. 제 의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남편의 주둥이를 손으로 찰싹 때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고 남편은 여전히 뭐라고 말을 하는 듯 했지만 시부모님이 강제로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 후에 남편은 이혼에 대해 계속 불평했지만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무사히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위자료, 양육비 모두 제가 제시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고요. 참고로 바람을 피운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문이 들렸고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 때문에 아직 회사에 다닌다고 하네요. 바람 피웠다는 소문이 금방 퍼져 일하기 힘들 텐데도 참 독한 사람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건 제모크림으로 사라진 남편의 머리카락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딸의 저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꽃이네요. 딸과 저는 새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어요. 딸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해서 잘 적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부모님과도 주기적으로 연락 주고받고 있고 고민이 있을 때면 상담도 받고 있네요. 딸에게 아빠가 없는 만큼 외롭지 않도록 애정을 듬뿍 담아 앞으로 친구 같은 엄마가 돼 주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유진이고 올해 30살이에요. 경기도에 살고 있고 동갑인 남편과 딸 할인이랑 셋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제가 일을 하고 남편은 전업주부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대장난치병을 앓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입원하기도 하고 남편의 병세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남편의 병이 확실하게 드러난 건 딸이 태어나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 전부터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컨디션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더니 결국 진단받은 병은 대장난치병인 거였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빠인 자기가 이런 상태라 죄스럽다고 몇 번이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저는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앞으로 태어날 딸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 하면 되는 거니 남편에게 병에 지지 말고 힘내라고 계속 격려해 주었어요. 이 말은 남편을 향한 말이지만 또 한편으론 저 자신을 격려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딸이 태어났고 출산 휴가가 끝나면서 저는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컨디션을 고려해 딸은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했어요. 남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남편이 딸을 하원시킬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면서 어떻게든 생활을 한 지 4년. 딸은 4살이 되었어요. 딸은 4살이지만 아빠가 아프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지 남편이 몸이 안 좋을 때는 혼자서 얌전히 놀더라고요. 어떨 때는 남편을 도와주려고도 하는데 이럴 때는 돌돌이를 쥐어주면 재미삼아 밀고 다녀요. 청소를 다 했다고 하면 칭찬을 해줬고 왠지 모르게 뿌듯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남편도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지난 세월 동안 딸이 성장한 것 외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죠.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동거를 권유하셨지만 사적인 공간이 꼭 필요했던 저는 거절했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시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남편은 동거를 원했지만 다행히 제 의견을 들어줬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전업주부인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어요. 평일 낮에 시어머니가 와서 뭘 하는 건지.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이나 남편의 간병을 위해 오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편히 쉬고 점심 식사 후 남은 음식물을 치우지도 않고 제가 돌아오기 전에 사라져버리세요. 시어머니는 청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럽히기를 반복하는 거죠. 남편에게 이런 것들을 신경 써달라고 여러 번 말해봤어요. 어머님이 오는 건 좋은데 다만 어지럽힌 거 그대로 두고 돌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머님께 먹고 남은 거랑 그릇들 싱크대에 갖다 놓는 것만이라도 해달라고 말해주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은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말하냐며 그런 걸로 소심하게 언성을 높이느냐고 제게 오히려 화를 냈어요. 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서 어머님께 말 안 할 거면 당신이라도 좀 치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은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으니 약속해 줄 수 없다며 비겁하게 건강을 빌미로 말을 얼버무렸어요. 물론 병으로 고생하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알지만 4살짜리 딸도 할 수 있을 법한 것을 왜 몇 배나 나이 많은 어른들이 못하는지 이해가 도통되지 않았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녁으로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녁이면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배고픈 우리 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선 미리 만들어 놓거나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은 정말 필수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시어머니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 치우는 거예요. 함께 점심을 먹는 남편은 시어머니가 먹는 음식이 딸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는 걸 분명 알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먹게 놔두는 거죠. 이쯤 되면 저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항의하러 갔어요. 어머님,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것들 마음대로 먹지 마세요. 그것들 할인이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에서 점심을 먹는 건 좋지만 먹을 음식은 가져와서 드시면 안 돼요.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무뚝뚝하게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길래 그렇게 화를 내냐며 그 정도 반찬쯤이야 금방 만들 텐데 화를 낼 만큼 오래 걸리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투에 짜증이 났어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입장에서는 직장인이기에 시어머니와는 시간 쓰는 방식이 다르니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전업주부로 지낸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며 일한다고 유세 떠는 거냐며 나무라시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이렇게 계속 서로가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입을 여셨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제 이야기도 들어보겠다고 하셨어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시아버지가 내린 판단은 어머님이 저를 괴롭히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집에 가지 말라며 시어머니께 호통치셨어요. 다행히 저희 완전한 승리로 끝났어요. 정말 시아버지께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을 끌어들여 저를 향한 복수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요즘 엄마가 오지 않는데 무슨 일인지 아냐고 묻기도 했는데 저는 시침이 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괜히 다 말해서 시어머니에게 동정이라도 받으면 또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솔직히 한 달쯤 지나면 또 우리 집에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던 터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너무 바쁜데다 그날따라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자며 준비는 알아서 해놓을 테니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계속 생각했는데 내 몸 상태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것 같지 않아?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몸이 좋아지지 않는 건 모두 다 저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매일 못생기고 역겨운 집사람 얼굴을 보니 안 아프다가도 다시 아픈 것 같아. 매일매일을 남편과 딸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져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은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저보다 더 좋은 여자와 재혼하겠다는 거였죠. 환경이 바뀌면 이 병도 증상이 좋아질 거라는데. 저는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로 생각해낸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원하는 게 이혼인 거냐고 물은 거죠. 남편은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안방 선반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왔어요. 그건 바로 이혼 신고서였고 이미 남편은 서명을 마친 상태였어요. 서명하기 전에 저는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좋은 여자랑 재혼하겠다고. 재혼 상대는 있어? 그런 건 차츰 생각해 볼 거야. 지금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으면 바람 피웠다고 해서 위자료를 줘야 하잖아. 이미 그런 건 다 생각해놨지. 할인이는 어떻게 할 건데? 할인이는 내가 데리고 살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은 할인이랑 여기서 살 테니 너는 아파트로 돌아가든 친정으로 돌아가든 이사 갈 집 알아보도록 할래? 혼자서 이혼을 추진하면서 딸의 양육권까지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혼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딸의 양육권만은 절대 남편에게 넘길 생각이 없었어요.
할인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아직 벌이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남편은 이제 일할 거니 손녀는 자기가 돌보면 된다며 거실 한구석에서 놀고 있던 딸한테 할머니랑 살고 싶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다급해진 시어머니는 조급한 표정으로 딸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딸은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서 아마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결과였지만 딸이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딸이 저와 함께 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저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빨리 짐 빼가라고 했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고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딸을 부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들고 친정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어제 전 남편은 이 아파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친정집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친정집에 가는 길에 딸과 최근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때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데리러 왔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려는데 현관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나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너무 일찍 왔다고 미안하다고 했다는데 전 남편은 괜찮다며 아직 딸이 어리니까 금방 까먹을 거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배웅했다는 거예요. 아직 딸이 어리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건 분명 바람을 피운 게 확실했어요. 나중에 상대를 찾을 것처럼 하더니 이미 상대가 있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전 남편에게 더 이상 딸을 맡길 수 없어요. 집에 도착한 우리를 부모님이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당분간은 여기서 출근을 하려고 했어요. 딸은 어린이집에 갈 수 없으니 당분간 집에 있게 하고 엄마가 돌봐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이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는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조사를 의뢰하는 동안 변호사도 선임해 양육권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어요. 분명 전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1개월 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설명을 들으니 전 남편은 역시 외도 상대가 있었어요. 외도는 우리가 이혼하기 3개월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은 몸이 안 좋은 날에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고 몸이 좋은 날에는 대낮부터 당당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상간녀는 아직 20대 여자였어요. 저는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올랐어요.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만났을까? 조사 결과를 자세히 읽어보니 데이트 어플로 만난 듯 하더라고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내용 증명에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와 딸의 양육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 내용 증명을 읽은 듯한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위자료며 양육권이며 왜 마음대로냐며 전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어요.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위자료를 청구한 것뿐이라고 하고 화장 떡칠한 여자가 그렇게 좋더냐고 비꼬았어요. 솔직히 그 여자는 화장빨이지 그렇게 이쁜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 사실을 전 남편에게 말했더니 더 화를 냈어요. 지금은 저보다 그 여자가 훨씬 이뻐 보이고 소중하다고 하길래 그럼 할인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물론 양육비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에 절대로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라고 어필했고요. 양육비도 당연히 제대로 받을 거라고 했고 재산 분할 또한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남편이 분할할 재산이 없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냐며 비웃었어요. 병원 다니느라 돈 다 쓰고 없는데 가져갈 게 있으면 가져가 봐라길래
남편이 몰래 숨겨뒀던 통장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히 보게 된 통장이었는데 그 통장에는 약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라도 재산분할 하겠다고 하니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모아놨던 돈이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큰소리 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런 돈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언제나 저한테만 의지하던 게 생각나 정말 전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소름 돋았어요. 정말 돈에 환장한 인간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위자료나 제대로 준비하라고 말하고 그 상간녀와 잘 먹고 잘 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어요. 과연 잘 먹고 잘 살지? 버림받지는 않으면 다행이겠네요. 저는 앞으로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길 생각으로 메시지도 차단했어요. 그 뒤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혼의 주범은 아무래도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에게 혼이 난 걸 빌미로 전 남편까지 끌어들여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던 거였죠. 이 사실을 즉시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은 결국 위자료를 주기 위해 빚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여자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반면 저는 딸과 함께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새로 이사한 집은 회사나 친정집에서 좋은 곳에 위치해서 부모님이 놀러 오시기도 쉬운 곳이에요. 전 남편에게 딸은 되도록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양육비도 제대로 못 주는 남자가 무슨 염치로 딸을 볼 자격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딸의 행복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박보혜이고 올해 나이는 33살입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어요. 저희는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차기 사장이 될 예정이지만 지금은 각 부서의 업무 내용과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장이 되기 위해 각 부서에서 경험을 쌓고 있죠. 우리 부부의 만남도 남편이 제가 근무하는 영업부로 발령이 났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과 동갑내기라 남편에게 일을 가르쳐주게 되었어요. 솔직히 차기 사장님인 아저씨가 그냥 적당히 일하는 거 구경하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잘 가르쳐 달라며 영업 외근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어요. 그런 모습에 반한 여직원들이 많았고 어느새 남편은 영업부에서도 인기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차기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고 성격도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순리겠지요.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동안은 일만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하길래 저는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는 걸 저한테 연습하는 거냐고 되물었어요. 장난으로 한 말은 아니었고 진지하게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 대답의 연습이 아니라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때서야 저는 정말로 진심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일하느라 연애 생각은 없다고 했고 저 말고도 이쁜 애는 얼마든지 있으니 잘 둘러보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건지 연애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옆에서 일을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의에 이끌려 결국 한 달 후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신 연애의 조건을 걸었는데 일이 바쁠 때는 일을 우선시해도 괜찮다는 거였죠. 남편은 그 조건도 받아들였고 그렇게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 후 1년의 교제 끝에 결혼 이야기도 나누게 된 거죠. 우리 결혼에 대해 제 부모님은 두 손 들고 환영해 주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부모님이었어요. 남편은 차기 사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크게 반대할지도 모르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예상외로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회사에서 제 평판이 어떤지 알아보신 건지 나이에 맞지 않게 책임감이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며 저를 매우 좋게 봐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좋게 봐주셨다니 반대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잘 부탁하신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저는 결혼 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남편도 이제 곧 회사의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시아버지 밑에서 경영 일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부 모두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이제 곧 아빠가 된다며 엄청 기뻐했어요. 남편의 기쁜 마음이 어느 정도 차분해졌을 때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우리 임신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릴 건가 고민했어요. 사실 결혼 인사하러 갔을 때만 해도 저와의 결혼을 인정해주셨던 시어머니지만 지금은 자기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저에게 적대감을 갖고 계세요. 무서운 건 폭언뿐만 아니라 폭력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시댁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다가와서 제 다리를 발로 차기도 하고 이제 60대에 접어든 시어머니는 의외로 힘이 세서 발로 차서 맞으면 며칠 동안 멍이 들기도 해요. 남편과 상의해보긴 했지만 남편이 만약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화를 낼까봐 남편이 주의를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시아버지께는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자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시댁에 가는 걸 삼가하자고 했어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남편도 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 남편은 시댁에 가끔 방문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부부의 출산까지 작전은 완성됐어요. 다음 날 시아버지께 가서 이 작전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도 이 작전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임신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심한 입덧을 겪었어요. 저는 입덧쯤이야 별거 있겠냐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출근을 못한 날이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했는지 당초 계획했던 시댁 방문 횟수를 더 줄였어요. 이러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정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며느라, 요즘 집에 잘 오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저는 얼떨결에 일이 바빠서 죄송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가 일이 바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딱히 널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야. 왜 아들이 오지 않느냐고 묻는 거야. 역시 남편이 시댁에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요새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언제 얼굴 좀 비추러 들리도록 전해달라고 했어요. 얼굴을 못 봐서 아픈 것 같다나 뭐라나. 저는 시어머니가 듣지 못하게 작게 한숨을 내쉬고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남편에게는 바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어머님이 임신 사실을 알아차린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신이 집에 오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어머님한테 한번 가봐. 남편은 몸도 안 좋은 저를 두고 굳이 일부러 들릴 필요까지 있냐고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면 여러모로 귀찮을 것 같아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 부탁으로 정기적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 덕분인지 시어머니의 연락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없어진 덕분인지 컨디션도 좋아져서 매일 출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2주 뒤 연휴에 엄마 집에서 친척들이 모여서 식사 자리를 갖는다네. 남편의 친척들은 1년에 몇 번씩 이런 식사 자리를 가져요. 식사 장소는 친척 집을 돌아가면서 바뀌어요.
이번에는 시댁에서 모이기로 결정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식사 자리가 곤란한 건 장소가 되는 집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약 1년 전에 시댁에서 열렸을 때는 제가 아침 일찍부터 식사 준비해서 겨우겨우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잘하니까 혼자서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1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요. 아직은 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임신한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사정을 알고 있는 남편과 시아버지는 저보고 그날 일이 있다고 하고 참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는 못하겠고 참석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할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엔 우리 못 간다고 하자. 아빠가 어떻게든 둘러대 줄 테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이제 컨디션도 회복했고 괜찮을 것 같아. 혹시 엄마가 눈치채면 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응, 괜찮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서 저는 친척들이 모이는 식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당일에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거실에서 친척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였어요. 아직 남편과 시아버지는 오지 않았는데 먼저 식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제법 식탁에 올려졌어요. 다들 맛있다고 칭찬하는 걸 시어머니는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는 듯 자기가 다 가르쳐서 만든 거라며 본인 솜씨인 거나 마찬가지라며 자랑했어요. 친척분들께서 음식 맛있다며 요리하는 방법 배우고 싶을 만하다고 맞장구 쳐주며 칭찬해주니 칭찬에 시어머니는 흐뭇해했어요. 만든 음식을 다 내놓고 나서도 제 일은 끝나지 않아요. 음료수가 떨어지면 바로 준비를 해줘야 하고 앉아있을 틈도 없이 계속 일하다 보니 2시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죠. 제 피로도도 최고조에 달해 주방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다가와 다리를 들어 올리는가 싶더니 그 발이 제 배로 바로 날아왔어요. 지금 뭐해? 너가 날 시집살이 시키려고 앉아있는 거야? 며느리는 서 있는 게 상식이야. 시어머니의 힘찬 발길질에 의자에서 넘어졌어요. 그 아픔을 견디면서 생각나는 건 뱃속의 아기였어요. 시어머니가 불러줄 줄 몰랐지만 일단 빨리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과민 반응 아니냐며 그냥 살짝 찼을 뿐인데 무슨 구급차냐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픈 저를 두고 식사 자리로 돌아갔어요. 어떡하지? 그냥 발로 차서 아픈 게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아기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그러다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를 발견한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제가 배를 차요. 쓰러진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말에 멍했던 의식이 순식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괜찮냐고 물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다고 말해줬어요. 남편의 도움으로 침대를 기울여 앉으니 제가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된 건지 그 의문이 해결됐어요. 바로 시할머니가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몸 상태를 알고 계시는 시아버지가 혹시나 해 시할머니께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던 거고 그래서 시할머니가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의식이 돌아오고 아기에게 이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시할머니는 멍청한 며느리에게 복수하러 가자고 즐겁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텐 시어머니시지만 시할머니한테는 며느리이신 거죠.
시댁에 가보니 이미 친척들은 모두 돌아간 듯 했어요. 부엌에는 엄청난 양의 설거지가 남아 있었어요. 거실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혼자 TV를 보고 계셨어요. 돌아온 저를 보자마자 정말 구급차를 부르면 어쩌자는 거냐며 짜증 섞인 고함을 외치셨어요. 그러자 제 뒤에 있던 시할머니가 멍청한 너가 배를 걷어차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며 호되게 혼내시는데 시할머니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어머님 계셨어요? 다들 돌아가셔서 가신 줄 알았는데. 시할머니는 뱃속에 아기가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며 왜 그렇게 무식한 행동하냐고 뭐라 하니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기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 임신했어? 왜 그런 중요한 걸 말 안 해주는 거야? 어머님에게 말했다가 아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결국 말하지 않아도 어머님은 저와 아기에게 해를 끼친 거잖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뭐야, 그 말투? 내가 평소에도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말하네? 저는 그럴 줄 알고 병원에서 진단서 떼웠다고 말하고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도 옆에서 거들며 변호사를 선임해 마땅히 소송도 하겠다고 했어요. 비록 나이는 많으시지만 이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시할머니세요. 사실 시할머니는 지금 시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전 사장이에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시할머니는 전업주부에서 사장을 맡아 회사를 여기까지 키워낸 것이죠. 어머님, 잠깐만요. 그냥 며느리한테 주의를 좀 준 것뿐이에요. 제 말을 잘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할머니는 너나 잘하라며 내가 언제 너한테 폭력 쓴 적 있냐며 따끔하게 충고하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경찰도 움직였고 시어머니는 조사받았고요. 저로서는 합의 없이 시어머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할머니를 통해서 소송도 하기로 했네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궁지에 몰아넣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시할머니에게 하는 말 보니 정 떨어진다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시어머니의 남은 인생은 많이 고달플 거예요. 한편 우리는 몇 달 후 무사히 귀여운 아기를 출산했어요. 시할머니도 병문안을 오셔서 아기도 보고 가셨어요. 앞으로 육아를 하며 힘든 날들이 계속될 것 같지만 남편과 함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